윈스턴은 어머니의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사라진 것은 그가 10살인가 11살 때였던 것 같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조각처럼 말이 없는 여자로 행동은 침착하고 머릿결이 탐스러웠다. 희미한 기억으로는 아버지의 피부가 검고 마른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날씬한 검정 양복을 입고 안경을 썼다. 그 두 사람은 50년대의 제1차 대숙청 때 걸려든 게 틀림없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그의 누이 동생을 팔에 안고 그가 있는 아래로 깊숙이 앉아 있었다. 누이 동생에 대해서는 자그맣고 허약한 아기였고 언제나 말없이 커다란 눈만 말똥말똥했다는 것만 기억이 날 뿐이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땅 밑 우물바닥이나 무덤 속 같은 데 있어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더욱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침몰하는 1등선실에 갇혀 어두운 물을 통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선실 안에는 여전히 공기가 있고 그들은 푸른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곧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될 것 같았다. 그는 빛과 공기가 있는 바깥 세상에 있지만 그들은 죽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그가 바로 여기 이렇게 높다랗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도 이걸 알고 있었고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나 마음속이나 그에 대한 아무런 원망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가 살기 위해 그들이 죽어야 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할 수 없었지만 어떻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자기 때문에 희생됐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런 꿈은 깨어난 뒤에도 인상 깊은 장면은 마음속으로 자꾸 파고들어 그 장면을 기억하는 한 여전히 새롭고 가치 있는 사실과 사상을 깨우쳐준다. 지금 갑자기 윈스턴의 마음을 치는 것은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이 그 이상 있을 수 없는 비극이었고 처참했다는 사실이었다. 비극이란 옛날 아직 사생활의 자유와 사랑이 그리고 우정이 있던 시대의 그리고 한 가족이 서로 의지하던 시대의 것이다. 어머니를 추억하자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며 죽어갔으나 그는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어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성실감으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일어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요즘에는 공포와 증오, 고통만 있을 뿐이다. 감정의 존엄성이나 깊고 미묘한 슬픔 따위는 예전에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을 수백 길 아래로 빠져들어가면서 푸른 물을 통해 자기를 올려보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서 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장면은 바뀌어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는 여름 저녁. 그는 푹신한 잔디밭에 서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경치가 꿈속에 너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세상에서 이런 경치를 봤는지 못 봤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깨어나 생각할 때는 이곳을 황금의 나라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토끼가 뜯어먹는 오래된 풀밭이 있고 그 위로 오솔길이 나고 여기저기 두더지 굴이 보였다. 들판 저편, 엉성한 울타리 안에는 느릅나무의 잔가지가 미풍에 살며시 떨고 잎사귀들이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가까운 데서 맑고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서 그 냇가의 버드나무 아래 물속에는 황어떼가 헤엄치며 논일고 있었다. 그 검은 머리의 여자가 들판을 가로질러 그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옷을 벗어 옆으로 휙 던져버렸다. 그녀의 몸은 희고 매끄러웠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욕정도 일지 않았다. 실상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 순간에 그는 그녀가 옷을 훌렁 벗어버리는 동작에 대해 감탄했을 뿐이다. 그 동작은 우아하면서 거리낌 없이 마치 모든 문화와 사고체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았고, 대형이나 당 또는 사상경찰마저도 단 한 번의 화려한 팔 움직임으로 무시해버리는 것 같았다. 이건 역시 옛 시대에 속하는 행동이다. 윈스턴은 잠을 깨면서 셰익스피어라고 중얼거렸다. 텔레스크린에서 같은 곡조로 30초 동안 계속되는 호각 소리가 귀를 찢는 듯 울려 퍼졌다. 7시 15분, 관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윈스턴은 몸을 비틀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벌거벗은 채였다. 외부 당원에게 1년의 의복비로 겨우 $3,000가 할당되는데 잠옷 한 벌에 $300였다. 그는 의자에 걸쳐놓은 더러운 내의와 바지를 주워 입었다. 3분 이내에 체조가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몸을 구부리면서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다. 이 기침은 거의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터지는 것이다. 그 지독한 기침 때문에 허파가 거의 텅 빈 것 같아 몸을 쭉 펴고 몇 번이나 헐떡거린 다음에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기침을 하느라 힘을 주었기 때문에 혈관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맥류성 궤양이 다시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30대 그룹! 째지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지저댔다. 30대 그룹! 자리를 잡아요! 30대 그룹! 윈스턴은 텔레스크린 앞으로 뛰어가 차렷 자세를 했다. 스크린 영상에 말랐지만 근육이 발달한 젊은 여자가 튜닉에 운동화를 신고 벌써 나와 있었다. 그 여자는 구령을 외쳤다. 팔을 앞으로 구부려 뻗쳐! 구령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동무들 따라해요. 정신 차려! 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작적인 기침의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꿈속의 인상이 이렇게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하다 보니 또다시 떠올랐다. 그는 이 체조 시간에 알맞는 유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팔을 뻗었다 당겼다 하면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내려고 애썼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50년대 전의 일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실체적인 물적 기록이 없으면 자신의 생애마저 뚜렷한 윤곽을 상실하고 만다. 굉장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았다. 또 아주 사소한 일은 생각이 나는데도 그 당시의 분위기는 기억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오랜 공백기가 생긴다. 모든 게 그때와 달라졌다. 나라 이름까지. 그리고 지도까지 달라졌다. 예를 들면 제1공대란 그 당시에 없었다. 그때는 잉글랜드나 브리튼이라고 불렀다. 런던은 여전히 런던이었다고 분명히 기억되지만 윈스턴이 기억하는 한 이 나라는 언제나 전쟁 중이었다. 그러나 아주 어렸을 적에 공습이 한 번 있었던 게 떠오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던 걸로 보아 그의 유년 시절에는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계속됐던 게 틀림없었다. 그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공습은 아마 콜체스터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였을 것이다. 그는 공습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의 손을 움켜잡고 후닥닥 뛰어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층계를 맴돌아 달리던 것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너무 아파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멈춰 쉬어야 했다. 어머니는 느릿느릿 꿈꾸듯 그들 뒤를 멀리서 따라왔다. 어머니는 갓난 여동생을 안고 있었는데 아니
그때 동생이 태어났는지 어땠는지 확실치가 않다. 아마 담요 뭉치를 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들은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소란한 지하철 정류장에 다다랐다. 사람들은 돌로 된 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고 쇠로 만든 대합실 의자에 잔뜩 끼어 앉아 있기도 했다. 윈스턴과 그의 부모는 바닥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 옆에는 늙은 남자와 여자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검정색의 고급 양복에 검은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있었는데 얼굴은 붉고 푸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에게서는 술내가 났다. 몸에서 땀내 대신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얼핏 보면 그의 눈에서 솟아나는 게 진짜 술인 것 같은 착각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약간 취하긴 했지만 견딜 수 없는 진정한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윈스턴은 어린 마음에도 어떤 무서운 일이,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 방금 전 일어난 걸 알아챘다. 그게 무엇인가도 알 것 같았다. 그 노인네가 사랑하는 그 누구가, 어쩌면 노인의 손녀가 죽었을 것이다. 몇 분마다 노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중얼거렸다. 그놈들을 믿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소. 그놈들을 믿으면 이 꼴이야. 내 언제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 자식들은 믿질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믿지 말아야 했다는 그놈들이 누군지 윈스턴은 지금 기억할 수 없었다. 그 즈음 이후로 전쟁은, 정확히 말해서 늘 똑같은 전쟁은 아니었지만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가 어렸을 때 몇 달 동안은 런던 시내에서까지 어수선한 시가전이 있었고 그중 몇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 말하자면 누가 언제 누구와 전쟁했는가 하는 것들을 밝혀내기란 현존하는 것 외에 달리 정리된 기록이나 언급이 전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하다. 바로 지금, 예를 들면 1984년에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고 동아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 공사 간에 이들 3대 강국이 지금과 다른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잘 알고 있듯 4년 전만 해도 오세아니아는 동아시아와 전쟁을 했고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윈스턴이 당의 통제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쩍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의 일부였다.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오세아니아는 현재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언제나 전쟁 중이었다. 현재의 적은 언제나 절대 악이며 미래에나 과거에 있어서나 그와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놀랄 만한 것은 윈스턴은 어깨를 억지로 뒤로 젖히면서 수만 번 생각했다. 놀라운 것은 그게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당이 과거란 그릇에 손을 넣고 이것저것을 가리키며 이런 것은 절대로 없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단순한 고문이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일일 것이다. 당은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절대로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윈스턴 스미드는 오세아니아가 겨우 4년 전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이 지식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바로 그의 의식 속에, 그것도 여차하면 아주 사라져버릴 그의 의식 속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만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이 하는 거짓말을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허구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은 과거를 지배한다. 고 당의 슬로건은 말한다. 그러나 과거는 본질상 변경될 수 있음에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지금 진실한 것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진실하다. 극히 단순한 것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을 끊임없이 말소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이것을 현실 제어라 했다. 신어로는 이중사고. 편히 쉬어. 여교사가 약간 부드럽게 외쳤다. 윈스턴은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의 생각은 이중사고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알면서 모른다는 것, 완전한 진실을 의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레 꾸며놓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 말살된 두 개의 견해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다는 것, 논리를 이용하여 논리에 대항한다는 것,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는다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다시 기억 속으로 끄집어내었다가 곧 다시 잊어버린다는 것, 무엇보다 과정 그 자체에 똑같은 과정을 적용한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미묘한 것이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엔 다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의식이 된다는 것. 이중사고란 말을 이해하는 것 자체에 이중사고를 사용해야 한다. 여교사는 그들에게 다시 차렷을 시키더니 열을 올려 말했다. 이제 누가 발가락에 손을 뻗칠 수 있나 해봅시다. 엉덩이로부터. 자, 동무들. 하나, 둘. 윈스턴은 이 운동을 싫어했다. 발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찌릿찌릿하게 결리고 자칫하면 끝내 다시 발작적인 기침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혼자 생각하는 즐거움이 반쯤 달아나 버렸다. 과거는 단순히 변경된 게 아니다. 사실상 파괴됐다. 자신의 기억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가장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어떻게 이걸 증명한단 말인가. 그는 대형에 관해서 처음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가 더듬어 보았다. 60년대의 언제쯤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당사에 의하면 물론 대형은 혁명 초기부터 혁명의 지도자이자 수호인으로 되어 있다. 그의 활동 시대는 점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상한 대통 모양의 모자를 쓴 자본가들이 번쩍거리는 자동차나 유리창이 달린 마차를 타고 런던 시가를 활보하던 40년대, 30년대까지 얼토당토 않게 소급됐다. 이 신화가 얼마만큼이나 사실인지 어느 정도가 꾸며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윈스턴은 당 자체가 언제 성립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예전 말로 해서 영국 사회주의란 것은 훨씬 전에도 통용되고 있었겠지만 그는 1960년 이전에 영사란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게 안개 속에서 오리무중에 쌓여 있었다. 당사에서 주장하듯 당이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본 것이다. 그러나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런 증거물이 없다. 그의 생애에 꼭 한 번 역사적 사실을 위조한 틀림없는 증거문서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스미드! 텔레스크린에서 찢는 듯한 소리가 났다. 6079 스미드! 그래, 당신이야. 더 굽혀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안 하는구만. 더 낮게. 좀 나아요. 자, 편히 쉬고 나를 봐요. 갑자기 식은땀이 윈스턴의 온몸에 흘렀다. 그의 얼굴은 거의 무표정했다. 질린 표정을 짓지 마. 화낸 표정을 보이지 마. 눈 하나 깜빡거려도 안 돼. 그는 여교사가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우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절도 있고 생기가 넘쳤다. 몸을 구부린 후
손가락 1000마디를 발가락에 대는 걸 보고 있었다. 자, 동무들. 여러분들도 나처럼 해봐요. 나를 잘 봐요. 나는 39살에 아이도 4이나 있어요. 자, 봐요. 여교사는 다시 몸을 굽혔다. 내 무릎은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몸을 펴면서 말했다. 45살 이하는 누구든 발가락에 완전히 손을 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일선에서 싸울 특권을 부여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강만은 지켜야 합니다. 말라바 전선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봐요. 유동요새에 있는 해병대들도. 그들이 무엇과 대결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자, 다시 합시다. 좋아요. 동무 훨씬 좋아졌어요. 여교사는 윈스턴이 힘껏 몸을 휘둘러 무릎을 굽히지 않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발가락에 손이 닿는 것을 보고 격려조로 말했다. 일과가 시작할 때는 텔레스크린이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왔다. 윈스턴은 구술 기록기를 자기 앞으로 당겨 입뿌리에 먼지를 닦고 안경을 끼웠다. 그런 다음 책상 오른편에 있는 압축 전송관에서 벌써 툭 떨어진 4개의 종이 뭉치를 풀어 한 대 메었다. 책상 벽에는 구멍이 3개 있었다. 구술 기록기 오른쪽에는 기록 문서를 보내는 작은 압축 전송관이 있고 왼쪽으로는 신문을 보내는 커다란 전송관이, 윈스턴의 팔이 닿을 만한 옆벽에는 쇠창살로 막은 장방형의 큰 구멍이 있었다. 마지막 것이 휴지를 버리는 곳이다. 이와 비슷한 구멍은 방뿐 아니라 복도 중간중간에도 있어 이 건물 안에 수만 개는 될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구멍을 기억통이라고 불렀다. 누구든 마땅히 없애야 할 문서라든가 부근에 떨어진 휴지를 보면 자동적으로 가까운 기억통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뜨거운 기류에 휩쓸려 이 건물 어딘가에 깊숙이 숨은 커다란 아궁이 속에 들어간다. 윈스턴은 자기가 풀어놓은 4개의 커다란 종이를 살폈다. 모두 한두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성 내부의 목적으로 뜻을 알기 힘든 약어로 되어 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신어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때 17-3-84 대형 아프리카 연설 오보 수정 때 19-12-83 3개년 계획 83년 4기분 예보 인쇄 오류 금일호 확인 때 14-2-84 부성 초콜릿 인용 오류 수정 때 3-12-83 대형 일일 명령 극불량 무인 언급 충분 제기 사전 제출. 윈스턴은 은근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4번째 메시지를 따로 놓았다. 복잡하고 부담 가는 일이어서 마지막 것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2번째 것은 수표를 지루하게 뒤져봐야겠지만 아무튼 나머지 3개의 메시지는 늘 해보는 것이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배번을 돌려 타임즈의 해당 호를 청하자 몇 분도 안 되어 압축 전송관으로 도착했다. 그가 이제껏 받아온 메시지는 한두 가지 이유로 변경, 공식 용어로 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논문이나 기사에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타임즈 3월 17일자는 전날의 연설에서 대형이 남인도 전선은 안전할 것이지만 유라시아 군대가 곧 아프리카에 공격을 개시하리라 예측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라시아의 고위 사령부는 남인도 공격을 개시했고 북아프리카는 내버려 두었다. 그러므로 대형의 연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고쳤어야만 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12월 13일자 타임즈는 1983년의 제4사분기, 즉 제9차 3개년 계획의 6차 분기에 있어서 각종 소비품의 생산고를 공식적으로 예보했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실제 생산고를 발표했는데 그 전의 예언은 모두가 엄청나게 틀렸다. 윈스턴은 처음 숫자를 나중 것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게 일이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오류여서 2, 3분 내에 고칠 수 있었다. 즉 최근 2월의 풍부성은 1984년 중에는 초콜릿 배급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공식용 어조는 지상서약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윈스턴이 알고 있듯 초콜릿 배급은 30g에서 이번 주말에 20g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약속을 4월 어느 때쯤에는 배급을 감소하게 될 것이란 예고로 교체하기만 하면 된다. 윈스턴은 이들 지시문에 따라 처리를 마치자 타임즈지에 해당 호에 구술 기록기로 저장한 것을 붙여 전송관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원래의 메시지와 자기가 한 노트를 구겨 화염 속으로 꺼질 기억통에 집어넣었다. 전송관을 거쳐 보이지 않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윈스턴은 자세히 몰랐지만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고쳐야 할 그 날짜에 타임즈지에 필요한 수정문을 모두 수집하여 대조해보고 수정된 신문은 다시 인쇄하고 처음 것은 파괴시켜버리는 대신 수정된 신문을 철한다. 이런 정정 과정은 끊임없이 파급되어 신문뿐 아니라 책과 전기간행물, 책자, 포스터, 삐라, 영화, 녹음 테이프, 만화, 사진 등 정치적, 사상적인 모든 인쇄물과 기록에까지 적용된다. 그리하여 나날이 시간마다 과거는 현재의 것이 돼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당의 모든 예언은 정확하다고 기록으로 증명되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맞지 않는 기사나 의견은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이다. 모든 역사란 필요에 의해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고쳐 쓰는 양피지 위의 글씨와 같다. 이렇듯 완전 무결하게 처리되고 보면 거기에 허위가 있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윈스턴이 일하고 있는 기록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정해서 없애버려야 할 모든 책과 신문 및 기록들을 찾아내어 정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정치적 서열의 변경이라든가 대형의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12번도 더 고쳐 쓴 숱한 타임즈지가 원래의 날짜로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과 상치되는 다른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책도 회수되어 다시 고치고 하면서 변경되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재발간되는 것이다. 윈스턴이 받아서 처리하고는 없애야 하는 성문의 지시문조차 위조 행위를 하라는 언급이나 암시가 들어있지 않다. 줘야 할 것은 언제나 오식이나 옷자, 미스프린트나 잘못 인용된 것들이고 정확성을 위해 그것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는 풍부성의 숫자를 재조정하면서 그러나 이건 사실상 위조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이건 하나의 넌센스를 또 하나의 넌센스로 단순히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현실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노골적인 거짓말만큼도 관계가 없다. 이미 발표된 통계가 수정된 통계와 마찬가지로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걸 이해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릴 게다. 예를 들어보자. 풍부성의 예상으로는 그 4분기의 구두 생산고를 1억 4,500만 족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생산고는 6,200만 족이었다. 윈스턴은 먼저의 예상을 5,700만 족으로 수정 기록했는데
이것은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떠들어댈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6,200만이란 숫자가 5,700만이나 1억 4,500만이란 숫자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아마 구두는 한 켤레도 생산되지 않았다는 편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더 정확히는 아무도 구두의 생산량을 알 수 없으며 거기에 관심도 없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매 4분기마다 문서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구두가 생산되지만 오세아니아의 인구 중 절반이 맨발이라는 사실이다. 기록된 사실이란 크든 적든 모두 이런 식이다. 모든 것이 어둠의 세계로 사라지고 마침내 하루의 날짜보다 불확실해져 버리는 것이다. 윈스턴은 사무실을 둘러봤다. 저쪽 편 책상에는 틸로천이라는 턱이 거무스름하고 체구가 작은 치밀하게 생긴 사내가 무릎에 신문을 접어놓고 입을 구슬기록기 입뿌리에 댄 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는 텔레스크린과 비밀을 나누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일하다 말고 얼굴을 들더니 윈스턴 쪽을 안경 너머 적의 어린 눈빛으로 쏟아봤다. 윈스턴은 틸로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기록국 직원들은 자기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린다. 창 없는 기다란 사무실에는 두 줄의 책상이 놓이고 끊임없이 종이 스치는 소리와 구슬기록기에 대고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났다. 복도에서 오며 가며 만나고 2분간 증오 때 아우성 치는 것을 매일 보면서도 윈스턴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12명이 넘었다. 그는 뒷자리에서 일하는 갈색 머리의 작은 여자가 하는 업무는 증발되어 결코 존재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름을 출판물에서 뒤져 삭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2, 3년 전에 증발됐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이런 일에 아주 적당했다. 몇 책상 건너서는 앰플워스라는 온순하고 나약한 데다 꿈꾸고 있는 듯한 남자가 있는데 귀 밑으로 솜털이 수북하고 시의 운율을 맞추는데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 그는 사상적으로 불온하지만 한두 가지 이유로 시집에 남겨둬야 할 시들을 개찬하는 일을 한다. 직원이 한 50명쯤 되는 이 사무실은 굉장히 복잡한 기록국의 한 과에 불과하다. 이 사무실 상하 좌우로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커다란 인쇄소에는 부편집자, 재판 전문가, 위조 사진을 만드는 설비 좋은 스튜디오 따위가 있었다. 텔레스크린 편성과에는 기사와 제작자 및 흉내를 잘 내는 목소리 때문에 뽑힌 성우들이 있었다. 회수해야 할 책과 잡지의 목록을 베끼는 일인 참고서기들도 있었다. 수정된 서류를 보관하는 널찍한 창고와 원본을 태워버리기 위해 숨겨놓은 용광로도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작업을 통솔하고 과거의 편린 중에서 보관할 것과 위조해야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지도급 인사가 있었다. 어떻든 기록국은 진리성 내의 한 기구에 불과하다. 진리성의 주 임무는 과거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시민들에게 신문, 영화, 교재, 텔레스크린, 프로그램, 연주, 소설 등 조상으로부터 슬로건까지, 시로부터 생물학의 논문까지, 그리고 어린이의 글씨 본으로부터 신어사전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정보, 교육,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의 모든 요구에 응해주는 것뿐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그에 알맞은 수준으로 낮춰 전 과정을 되풀이한다. 프롤레타리아의 문학, 연주 및 오락을 맡아보는 국들이 따로 있다. 여기서 스포츠와 범죄 및 점성술에 관한 기사로 매우 조잡한 신문과 선정적인 5센트짜리 소설, 섹스 냄새가 물씬 나는 영화,
그리고 독특한 만화경과 비슷한 작식이란 기계로 감상적인 노래 따위를 만들어냈다. 춘화소설을 만드는 곳까지 다 있었는데 여기서 만든 작품들은 겉봉을 싸서 발송되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당원조차 볼 수 없었다. 그가 일하고 있는 동안 세 개의 지시문은 압축 전송관으로 발송됐다. 이 정도 일은 간단한 것이어서 2분간 증오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를 마쳤다. 증오가 끝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그는 책상에서 신어사전을 꺼내고 구술기록기를 한쪽으로 밀어놓은 다음 안경을 닦고 이날 아침에 주 임무에 들어갔다. 윈스턴이 생활 중에 가장 즐거움을 느낄 때는 일할 때다. 일의 대부분은 지루한 것들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자신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일에 걸려들기도 했다. 그것은 영사의 강령에 대한 지식과 당이 자기에게 요구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추리한 결과만으로 위조를 해야 하는 미묘한 일이다. 윈스턴은 이런 일에 숙달됐는데 가끔 순전히 신호로 쓰여진 타임즈의 사설을 수정하라는 위촉까지 받았다. 그는 아까 한 옆에 놔두었던 메시지를 펼쳤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때 3283 대형 일일 명령 극 불량 무인 언급 충분 제기 사전 제출. 이것은 고어, 즉 표준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타임즈지 1983년 12월 3일자에 보도된 대형의 일일 명령. 일명령에 관한 기사는 극히 불만족스러우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것을 완전히 수정하여 그 원고를 철하기 전에 고위 당국에 제출하라. 윈스턴은 그 문제의 기사를 읽었다. 대형의 일일 명령은 유동 요새의 해병들에게 담배와 다른 오락물을 공급하는 FFCC란 단체의 업무를 주로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 내부당의 고위 인물인 위더스 동무에 대해 특기하고 2등 특별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기록돼 있었다. 3달 후에 FFCC는 아무런 해명 없이 해체됐다. 위더스가 그의 지지파와 함께 숙청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문이나 텔레스크린에는 이에 관한 보도가 없었다. 정치범이 재판이나 공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일이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대숙청일 때는 반역자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어 자기 범죄를 비굴하게 자백한 후에 처형되지만 이런 일은 2년에 한 번 정도나 생기는 구경거리였다. 대개 당의 미움을 산 사람은 그냥 사라져서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만한 꼬투리는 하나도 없다.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윈스턴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 자신의 부모를 빼고도 슬며시 사라진 사람이 30명은 될 것이다. 윈스턴은 종이집게로 코를 톡톡 쳤다. 건너편 책상에서 틸로천 동무가 여전히 구술기록기에 비밀 얘기나 하듯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머리를 들었다가 안경빛을 번뜩이며 이쪽을 다시 쏘아봤다. 윈스턴은 틸로천 동무가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처럼 교묘한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길 리가 없으며 그렇다고 어떤 위원회가 위촉한다는 것은 날조 행위를 공개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같다. 12명이 지금쯤 대형의 연설을 고치는 원고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부당의 지도급 인물이 그 중에서 적당한 원고를 골라 재편집하고 복잡한 참조 과정을 거친 뒤 연구 문서에 기록하면 드디어 그 거짓말은 진실이 되어버릴 것이다. 윈스턴은 위더스가 왜 숙청됐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부정이나 무능력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가 너무 인기 있어 대형이 그를 제거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위더스나 그와 가까운 사람이 이단적 경향을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또는 가장 가능성 있을 법한 건 숙청이나 징발이 권력의 존속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됐을지도 모른다. 유일한 단서는 위더스가 이미 죽은 것을 알려주는 무인 언급이란 말이다. 체포된 경우만으로는 이런 말을 도저히 쓰지 않는다. 때로는 처형되기 1, 2년 전에 석방하여 자유를 주는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오래전에 죽음을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공개 재판에 유령처럼 나타나서 그의 증언으로 수백 명을 연루자로 몰아넣은 다음에 다시 없어져 이번엔 영원히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위더스는 이미 무인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고 그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 윈스턴은 대형의 연설 내용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원 주제와 관계없는 일로 처리하는 게 좋으리라. 그 연설을 반역자나 사상범에 대한 뻔한 비난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상투적이고 어떤 전선에서의 승리나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으로 꾸며대면 기록이 너무 혼란해질 염려가 있다. 순전한 조작이 필요하다. 갑자기 오길비 동무라고 최근 전선에서 영웅적인 활동으로 전사한 사람이 미리 준비나 해온 듯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대영이 일일 명령에서 일생을 본받을 만큼 보낸 초라한 하급당원의 명복을 빌라고 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오늘 오길비 동무의 명복을 빌어야겠다. 오길비 동무라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몇 줄의 글과 두어 장의 위조 사진이면 능히 그를 존재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윈스턴은 잠시 생각한 다음에 구슬 기록기를 앞으로 당겨 대형과 흡사한 어투로 불러주기 시작했다. 대형의 말투는 군대식인데다 현학적이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재주를 피우기 때문에 흉내내기가 쉬웠다. 동무들, 우리는 이 사전에서 무슨 교훈을 얻는가? 영사의 기본 강령 중 하나인 교훈은 곧 하는 식이다. 오길비 동무는 3살에 북과 기관총, 모조 헬리콥터 외에 다른 장난감은 마다했다. 특별 배려로 규정 나이보다 1년 빨리 6살에 스파이단에 가입했다. 9살에 단장이 되고 11살에 숙부의 대화를 엿듣다가 불온하다는 생각에 사상경찰에 고발했다. 17세에 청년 반성 동맹의 지역 조직책이 되고 19세에 수류탄을 고안 평화성이 이를 채택하여 첫 실험에서 한 방으로 유라시아 군인 31명을 죽였다. 그는 23세에 전사했다. 중대 문서를 가지고 인도양을 비행하다가 적의 제트기에 피격, 기관총으로 몸의 중량을 늘려 모든 문서를 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대영이 칭찬하듯 선망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최후를 맞았다. 대영은 오길비 동무의 일생이 순결하고 성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주 금연했고 오락이라곤 체육관에서 보내는 하루 1시간의 운동뿐이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족을 돌보다 보면 하루 24시간을 당에 헌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독신을 맹세했다. 그의 화제는 영사의 강령에 대해서 뿐이었고 삶의 유일한 목표는 유라시아 군대의 격퇴와 스파이, 태업자, 사상범 및 반역자를 모조리 잡아 없애는 것이었다. 윈스턴은 오길비 동무에게 특별 훈장을 줄까 구상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번 맞은편 책상에 그의 라이벌을 쳐다보았다. 어쩐지 틸로천이 그와 똑같은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의 원고가 채택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기의 것이 뽑힐 거라고 확신했다. 1시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오길비 동무의 존재는 이제 사실이 되었다. 죽은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기이한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오길비 동무가 이제 과거 속에서 존재하고 그 날조 행위를 잊기만 하면 그는 샤를마뉴 대제나 줄리우스 케사르처럼 확실한 증거 위에 분명히 존재한 것이다.